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가 된 김태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제가 정확히 1년하고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 은퇴 후 동남아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다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렴한 물가에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35년간 현장 관리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으로 하는 일이었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건설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았고 65세가 되자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정도,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으니 딱히 큰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62세고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고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도 저보고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보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만한 일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TV에서 베트남 다낭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이야기를 봤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씨에 저렴한 물가, 골프도 한국보다 훨씬 싸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봤더니 아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퇴직금 1억으로는 변변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았어요.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면 한국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다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보고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2023년 3월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는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했어요. 쌀국수 한 그릇이 2만 동,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였거든요. 맥주도 한 병에 500원, 마사지도 2만 원이면 1시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도 모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아파트 팔고 와서 5년째 살고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골프도 거의 매일 치고 마사지도 매주 받고 그런데도 한국에서보다 생활비가 절반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낭으로 가자고요. 우선 1년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살기로 했어요. 한국 집은 얻어놨던 전세를 정리하고 짐도 최소한으로만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9월이었어요. 비자는 한 달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한 달마다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낭에 도착해서 첫 한 달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장기 거주할 집을 찾아보기로 했거든요. 호텔비가 하루에 5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이면 150만 원이니까 부담스럽긴 했지만 급하게 집을 정하기보다는 천천히 좋은 곳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날씨는 늘 따뜻하고 음식은 맛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매일 다른 식당에서 쌀국수도 먹어보고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정말 이런 게 은퇴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연금 80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했거든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인들이 살기 좋다는 지역은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원룸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도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했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 곳은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밤에는 좀 무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결국 월 7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쌌어요. 비자 연장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 달마다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캄보디아 시엠리까지 가려면 항공료만 15만 원 정도 들고 거기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월 20만 원 정도는 비자 연장비로 나가는 셈이었어요. 생활비도 처음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 음식만 먹고 현지인처럼 살면 싸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편의점에서 라면도 사 먹고 싶고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 비쌌어요. 신라면 한 개가 3,000원, 김치도 1kg에 1만 원,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 조미료들도 한국의 2배 가격이었어요. 현지 마트에는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낭은 정말 덥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았더니 전기세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인터넷비, 수도세 등등 합치면 월 20만 원 정도는 공과금으로 나가더라고요. 의료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달치 약값이 5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낭에서는 같은 약이 5만 원이었어요. 10배나 비쌌던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한국에서 가져왔었는데 한 달분밖에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했더니 의사와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통하고 결국 한국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그것도 복잡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약값이었어요. 혈압약 한 달분이 5만 원이라니 한국에서는 1년 먹어도 6만 원인데 여기서는 한 달에 그 돈을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간단한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8만 원, 한국에서는 감기 정도는 1만 원이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게다가 보험이 안 되니까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참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요령도 생기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집세 7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비자 연장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여기에 교통비, 생활용품비, 의료비 등등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연금 80만 원에 퇴직금 조금씩 쓰면서 120만 원 정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0만 원씩 나가니까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심전도 검사랑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 한 번 했는데 40만 원이 나왔어요. 결과는 별 이상 없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되면 5만 원 정도면 될 검사였거든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퇴직금이 2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것 같았거든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니까 계속 퇴직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현지인들과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거의 안 됐어요. 간단한 쇼핑이나 주문 정도는 가능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날씨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다낭은 1년 내내 덥거든요. 처음에는 겨울에도 따뜻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우니까 지겨워지더라고요.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우기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곰팡이는 생기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어요. 처음에는 신혼여행 기분으로 재미있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아내는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고 저는 돈이 계속 나가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렵고 급한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갈 수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냥 한국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항공료도 부담스럽고 비자 문제도 있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날 아내가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친구 장례식에도 못 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차라리 한국에서 어렵게 살더라도 가족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온 건데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고 외롭고 불편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3월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자식들도 보고 병원 검진도 받을 겸해서 2주 정도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의료진과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상담받는데 궁금한 것도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고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웠던 한국 음식들을 실컷 먹었더니 행복했어요. 가격도 다낭에서 한국 음식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자식들, 손주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았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낭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2주 있다가 다낭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2주 있다가 오니까 더욱 이곳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1년 계약한 집도 중간에 나가야 했지만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고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1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해 봤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2,400만 원 정도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그 정도 들어간 거죠. 한국에서 같은 기간 살았다면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900만 원을 더 쓴 셈이었어요. 물론 여행비나 체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은퇴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돈도 더 들고 불편하기만 하고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난 10월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셋집을 구해서 정착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생활이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자식들, 손주들 언제든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낭에서 200만 원 쓰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120만 원 쓰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동남아 은퇴 생활은 정말 좋은 면만 보여주거든요. 실제로는 언어 문제, 의료 문제, 비자 문제, 외로움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공허해요.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못 보고 자식들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정말 의미 있는 노후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준비를 잘 하시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제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물가가 싸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족들과 떨어져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년 정도는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여행으로 한두 번 가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여행으로 갔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만족합니다. 연금이 적어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가끔 용돈벌이로 아는 분 공사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있어요. 아내도 이제는 한국이 좋다고 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병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낭에서의 1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도 했고 다른 문화도 접해볼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아본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정착지로는 저희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TV에서 본 것만 믿고 떠났거든요. 현지 언어도 배우지 않았고 의료보험이나 비자 문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물가가 싸다는 것만 보고 갔던 거죠. 특히 베트남은 은퇴 비자가 없어서 계속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한 달마다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니까 여행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너무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지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가 조금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 병원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가 영어를 해도 의료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런 곳은 진료비가 더 비쌌어요. 음식 문제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먹다 보니 질리더라고요. 특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찾게 되는데 현지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로였어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해도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한인마트가 있긴 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격도 비쌌거든요. 김치도 직접 담가 먹으려고 했는데 배추 품질이 한국과 달라서 제대로 된 김치가 안 되더라고요.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다낭은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주로 택시나 그랩을 이용해야 해요. 매번 택시비 내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토바이 택시도 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위험해서 타기 어려웠고요. 날씨도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1년 내내 더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기철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시원해지지 않고 더 습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태풍도 무서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한 번 왔는데 집이 흔들리고 정전도 되고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서는 태풍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자연재해를 겪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사회적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긴 했지만 나이대나 배경이 다른 분들이 많아서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러 온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에 온 분들이고 저희 같은 은퇴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현지인들과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어요.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베트남은 불교 문화권이라 우리와 다른 면이 많았어요. 생활 리듬도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도 다르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시끄러운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공사 소리, 시장 소리 등등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인터넷도 자주 끊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려고 해도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안 됐어요. 속도도 느리고 가끔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없이 사는 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복잡했습니다.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만들긴 했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사용이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았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야 해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쇼핑도 불편했습니다. 큰 마트가 있긴 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생활용품이나 의약품 같은 건 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웠어요. 온라인 쇼핑도 한국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한국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점점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전화나 영상통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만 되고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고 부모로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내 친구분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노후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정말 컸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고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이 느껴지니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도 정말 편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도 마음대로 물어보고 검사 결과도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라면도 반가웠어요.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자식들과 손주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 순간 1년 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쁨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걱정거리도 나누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사회적 관계구나 싶었어요. 다낭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2주 있다가 다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왜 여기로 돌아가야 하나? 한국에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낭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 집이 아니구나. 그냥 임시로 머무는 곳일 뿐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1년 동안 살았는데도 여전히 낯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집 계약도 중간에 정리하고 항공료도 아깝지 않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1년 동안 산 물건들을 보니까 좀 허무했어요. 현지에서 사용하려고 샀던 가전제품들, 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돈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동으로 바꿔놨던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것도 손해였어요. 환율 차이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날린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손실들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비싼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면 계속 궁금했을 테고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시도했다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65세에 해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비워뒀던 전셋집을 다시 구해야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곳보다 보증금을 2천만 원 더 내야 했어요. 다행히 퇴직금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집은 구할 수 있었지만 다낭에서 쓴 돈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지금은 예전과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에 가끔 용돈벌이로 40만 원 정도 더 벌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다낭에서 200만 원 쓸 때보다 80만 원 적게 쓰면서도 훨씬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내도 이제 한국 생활에 만족해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해요. 다낭에서는 돈은 많이 쓰면서도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돈은 적게 써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끔 다른 분들한테서 동남아 은퇴 이민에 대해 문의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물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실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특히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시고 의료보험이나 비자 문제도 미리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도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해요.
현지 물가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시라고 해요. 저처럼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해요. 돈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계획이에요. 연금 받으면서 가끔 용돈벌이하고 자식들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다낭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따뜻한 날씨, 저렴한 마사지, 맛있는 쌀국수 그런 건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여행으로 가끔 다녀오는 것과 살아보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은 박진우였어요. 32살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난달 제가 32년 만에 한국에 있는 제 친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처음으로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제 아들 이든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저와 혈연관계인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이클은 변호사였고 어머니 수자는 간호사였죠. 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내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요.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10대 때는 반항기도 겪었어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양부모님께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텐데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이요.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뭔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DNA에 각인된 기억 같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제니퍼를 만나 결혼했어요. 제니퍼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왜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물어볼 때마다 모른다고 답해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 알레르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든이 태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는 저와 피가 연결되어 있구나. 32년 만에 처음 만나는 혈육이구나. 동시에 제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깨달았거든요. 아이를 손에서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제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2021년 본격적으로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락했죠. 저를 미국으로 보낸 기관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제 입양 서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부모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만 김모 씨라고 되어 있고 나이는 당시 19세, 미혼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었고 어머니의 본명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1993년이니까 30년도 더 전 일이라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사례들을 찾아봤죠.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23엔 및 앤세스트리.com 같은 사이트에 DNA를 등록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중에 DNA 검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DNA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입양인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봤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서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부모가 먼저 가족 찾기를 신청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 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결혼도 하셨을 테고 다른 자녀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이 나타난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한국 방송국에도 연락해봤어요.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거주자는 출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 직접 한국에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제니퍼와 함께 갔죠. 홀트 아동복지회도 방문하고 혹시 제가 생활했던 위탁 가정이 어디인지도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건물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32년 전에 생후 8개월에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때의 저는 뭘 생각했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담당자분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위탁 가정에서 약 3개월 정도 지낸 후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탁모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생후 8개월부터 11개월까지 짧지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구나. 위탁모님을 만나 뵐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기였던 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경험했어요.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저와 닮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뭔가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동과 강남을 걸어 다니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 가족이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저와 닮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보면 괜히 더 오래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여행으로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제 사연을 올려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요. 1993년에 태어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박진우를 찾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공유해 주시긴 했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바빠지기도 했고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도 지쳤거든요. 제니퍼가 위로해줬어요. 당신에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든이와 나 그리고 양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3년 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진우 씨와 관련해서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의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나이와 입양 시기가 일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제 친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가족 찾기를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찾고 싶어 하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죽기 전에 꼭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분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국어로는 어머니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진우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김은영 씨였어요. 지금 51세이시고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낳으실 때는 19세의 대학생이셨대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이니까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던 시대였죠. 가족들도 반대했고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대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3개월 동안 직접 키우셨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입양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미국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 거라고 했어. 그래도 매일매일 후회했어. 진우야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싶어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니는 25세에 결혼하셨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더 낳으셨대요. 제 동생들이죠. 하지만 남편분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너무 미안해서요. 몇 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오빠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김은지 씨는 지금 28세이고 간호사고 남동생 김민수 씨는 26세로 대학원생이래요. 둘 다 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전화 통화를 몇 번 더 한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제니퍼가 이든 일을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어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우야.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으셨어요.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안아주시는 힘은 정말 강했어요. 여동생 은지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 모양이 똑같았어요. 남동생 민수는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우 빼고는 다 크게 자랐다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공항에서 인천 어머니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구나. 32년 전에 제가 봤을 풍경들이구나. 어머니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고 2층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제 방도 마련해 두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과 제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도 제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가끔 제 근황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 사진은 진우가 5살 때,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머니는 제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지난 30년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낸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동생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생각하셨대요. 제 생일인 4월 15일에는 매년 미역국을 끓여서 제 건강을 빌어주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미국에 있는 형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32년 만에 보는 고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실 때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탕.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니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진짜 한국 엄마 손맛이구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유전적 특징은 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아버지 쪽이고 얼굴 윤곽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어려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라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 다시 올 거지? 저도 울면서 약속드렸어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이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주 올 수 있어요. 동생들도 형, 곧 미국에 놀러 갈게라고 했어요. 은지는 간호사니까 미국에서 일할 기회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니퍼와 이든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니퍼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뻐해줬어요. 이든이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겼어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 할머니와 이모, 삼촌이 있다고. 이든이도 언제 한국 가서 할머니 만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연락해요. 화상통화로 이든이 얼굴도 보여드리고 번역 앱으로 안부도 묻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진호 닮았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이든이도 이제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할머니 라고 손을 흔들어요. 동생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은지는 영어를 잘해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직 영어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번역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올 여름에는 제니퍼와 이든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국 전통 옷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세요. 제니퍼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요. 한국어는 전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32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장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동생들을 키우시며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던 거죠. 만약 어렸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 만나니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아들이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든이에게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든이는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국의 할머니와 이모, 삼촌도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번역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접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뿌리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를 키워준 부모고 한국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가족이야 라고. 이제는 명절 때 어디를 갈지 고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양부모님과 보내고 설날이나 추석은 한국에 가서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든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는 진우가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예 한국으로 이사 와서 살면 어떻겠냐고도 하시고.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삶의 터전은 미국이에요.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직업이라 한국에서 몇 주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회사에서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3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계속 노력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예요. 서로 다른 사랑을 주신 분들이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해외 입양인들 중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도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DNA 검사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면 해요. 저처럼 운 좋게 가족을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이든이가 자라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예요. 아빠의 고향인 한국을 사랑하게 될지, 할머니와 이모, 삼촌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설레어요. 어머니도 손자가 한국말 배워서 할머니랑 대화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날이 오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모두 답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박진우이자 데이비드 박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두 나라를 모두 고향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김은영이라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마이클과 수잔이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든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해외 입양인들과 친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2년이 걸린 저희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저와 어머니의 32년 만의 재회가 그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된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30년을 살았는데요.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고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돌이켜보니 그동안 한 번도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일에 치이고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바빠서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 온 건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44세였는데 아들 민호가 막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경제 상황이 불안했거든요. 어느 날 아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민호 아버지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자를 뽑는다는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독일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지만 당시 한국 상황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회사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원해봤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독일로 떠나는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몸 건강히 해서 꼭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달랐죠. 언어는 물론이고 음식, 날씨, 사람들의 문화까지. 특히 독일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는 영어로 대충 소통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독일어를 써야 하니까 정말 답답했죠. 장을 보러 가서도 필요한 걸 제대로 사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도 증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한국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아들 민호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국제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독일어 야간학교도 다니고 회사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1년 반 후에 드디어 가족들이 독일로 왔어요. 공항에 나가서 아내와 아들을 봤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반 사이에 민호가 훌쩍 커 있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독일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졌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죠. 고등학교 친구들과 헤어져서 낯선 독일에 와야 했으니까. 다행히 민호는 적응을 빨리 했어요. 독일어도 저보다 훨씬 빨리 늘고 독일 대학까지 졸업해서 지금은 독일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며느리 안젤라도 독일 사람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독일어도 이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됐죠.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근면함과 책임감 때문인지 독일 동료들도 저를 신뢰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일을 마쳤으니까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요. 2019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동료들이 작별 파티도 열어주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독일 연금도 받게 됐고 한국 국민연금도 조금이나마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죠. 독일 연금이 월 1,800유로 정도 나오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냈으니까 이 정도면 독일에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30년 동안 회사 다니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처음에는 독일어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가끔 손녀 소피아 돌봐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12살인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니까 독일어가 모국어죠. 저와 대화할 때도 간단한 독일어로만 하는데 가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언어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30년 전 한국 얘기를 하자니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목포 관련 영상을 봤어요. 고향 목포의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목포 앞바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홍어찜 냄새,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유달산 길.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국 관련 뉴스나 영상을 자주 보게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K-팝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특히 코로나19 때 한국의 방역이 잘 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떠났을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친구들이 궁금해졌어요. 30년 동안 연락을 거의 못했거든요. 가끔 명절 때 안부 전화 정도만 했을 뿐이죠. 인터넷으로 고향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중학교 동창 중에 몇 명과 연락이 닿았거든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월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재환아, 너 독일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언제 한번 고향에 안 올 거냐.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가봐야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모님 산소를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게. 물론 독일에서도 추도는 했지만 직접 산소를 찾아뵙지 못한 게 정말 죄송했거든요. 그때부터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막상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아내 순자는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먼 여행을 왜 하려고 그래요? 독일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안 가신 곳을 지금 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도 이제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불편하게 한국까지 가실 필요 있나요? 며느리 안젤라는 이해는 해주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7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을 계속 설득했어요. 그냥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 산소도 가보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결국 가족들이 허락해줬어요. 대신 혼자 가지 말고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도 30년 만에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다면서 함께 가겠다고 했죠. 2023년 가을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30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이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큰 공항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처리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목포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속도로도 넓어지고 새로 생긴 도시들도 많고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거든요. 아들 민호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동하더라고요. 하지만 목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옛날 골목길들은 많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포 앞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고기 잡으러 다니던 그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유달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예전보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목포 시내도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느낌만큼은 여전했어요.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재환아, 너 독일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부모님 산소에 간 날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독일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손자도 잘 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소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아들 민호도 함께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민호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봐요. 고향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친구들과 옛날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가보고 추억이 깃든 곳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목포 전통시장에 가봤는데 그때의 냄새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홍어찜도 사서 먹어봤는데 어릴 때 그 맛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독일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산 곳이니까 이제는 독일이 제 삶의 터전이 된 거죠. 아내도 보고 싶고 며느리 안젤라와 손녀 소피아도 보고 싶어졌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고향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는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목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목포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변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진짜로 그리워했던 건 고향이 아니라 어릴 때의 순수했던 마음,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아내 순자가 여보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안아주는데 이곳이 진짜 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녀 소피아도 할아버지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독일어로 물어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이 아이에게는 제가 독일에 사는 할아버지인 거죠. 집에 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고향 방문이 어땠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 산소는 잘 찾았는지. 아내도 고향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부모님 산소도 못 가보고 사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래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향에 가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 인생은 여기 독일에 있으니까. 요즘은 손녀 소피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독일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소피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어는 아직 어려워하지만 한국 음식은 좋아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맛있다고 먹거든요. 아마 할아버지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아들 민호와도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함께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민호도 자기 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독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건,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한 건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고 그 결과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들 나름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실 텐데 가끔은 고향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고향에 가보시라는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향은 추억 속에 있는 거고 현실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독일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됐어요. 독일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슈퍼마켓 직원들과도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는데 이웃들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좋은 점도 많이 배웠어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만한 것들이에요. 며느리 안젤라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외국 며느리라고 해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딸처럼 생각해요. 안젤라가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독일 문화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특히 안젤라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께 김치를 담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김치를 직접 담가서 먹을 정도가 됐어요. 손녀 소피아는 정말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독일어로 대화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은 통하거든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얘기해 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소피아에게 가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물론 독일어로 번역된 것들이지만 한국의 전래 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있어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에 대해서 질문할 때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요. 한국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언젠가 소피아도 한국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교통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인터넷으로도 실시간으로 한국 소식을 볼 수 있고 화상통화로 고향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여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가볼 계획이에요. 아내도 30년 만에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고향은 변하는 것이고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걸.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요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독일 연금도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서 가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각해요. 30년 전 결정이 옳았었구나. 힘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특히 아들 민호가 잘 성장해서 독일 사회에 정착한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독일 사람이 됐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있거든요. 명절 때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가끔 보고 K-팝 음악도 들어요. 안젤라도 함께 즐기니까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74살이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손녀 소피아가 성장하는 모습도 더 오래 지켜보고 싶고요.
독일에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외국에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사는 곳도 고향이 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앞으로도 독일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가서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고향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독일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낯선 외국인이었던 저를 동등한 이웃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함께 고생해준 아내 순자에게 가장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74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